방금 소개받은 한성대학의 김상조입니다. 예, 편하게 하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이렇게 딱 분리되어서 경제개혁연대라는 이제 독립단체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저희 팀이 뭐 지금 한 15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제 경험했던 많은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 이한기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강의를 사실은 학교에서 15주를 해요. 같은 내용으로. 근데 학교 강의라는 게 이제 첫 주 인트로덕션하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그래서 물론 저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볼 때도 강의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하여튼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3주를 빼고 그래서 12주로 그렇게 하자라고 좀 무리인 줄 알면서도 12주 강의를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정말 제가 강의를 할 때 3시간을 꼬박 채웁니다. 야간 강의, 저희 학교에 야간 학부가 있는데 야간 강의도 3시간을 꼬박 채웁니다. 그래서 집에 못 가겠다고 투덜대는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집에 못 가면 먼저 나가도 좋은데 나는 3시간을 다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제1강 이 신자유주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학교에서는 2주를 꼬박 합니다. 6시간을 꼬박.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미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좀 생략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제 12주 강의의 인트로덕션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1강 강의로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제목이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종횡무진 한국경제. 뭐 한국에서 이렇게 오만방자한 건방진 제목을 달고 강의를 했다간 매장당하기 십상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것이 아니라 오마이뉴스 특히 이한기 기자가 붙이신 건데, 이 제목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면 제가 8개의 주제를 가지고 12주 동안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 8개의 주제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집니다. 1부는 제가 강의 계획서도 썼습니다만은 한국 경제의 수직적 고찰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1강이 뭐냐면 이데올로기 문제, 가장 추상적인 이제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문제를 살펴보고, 2강은 거시경제, 매크로, 3강은 이제 중간 단계로서의 산업적인 문제를 다루는 메조 단계의 산업정책 또는 산업구조의 문제, 그 다음에 4강은 마이크로, 그래서 기업의 문제, 이렇게 한국 경제를 추상에서부터 구체까지 수직적으로 내려가면서 한국 경제를 고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2부 얘기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열의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더 경청했으면 하는 것이 이 2부보다는 1부 강의예요. 왜냐하면 2부 강의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회에서 들으실 기회들이 많을 겁니다. 또 주제에 따라서는 저보다도 더 전문가이신 분들로부터 강의를 들으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1부 강의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다른 데서 이렇게 쉽게 접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제 강의의 핵심은 2부보다는 1부에 있다. 한국 경제의 수직적 고찰이라는 거고요. 2부가 이제 한국 경제를 횡적으로 고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섹터별로, 그래서 재벌, 중소기업, 금융, 그리고 복지노동, 이렇게 4개의 어떤 섹터를 이렇게 횡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어떤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이 8개의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제 이한기 기자와 만나서 이런 강의 구상을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 탁 튀어나온 마케팅 전략이 씨줄 날줄 한국 경제,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탁월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만났을 때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종횡무진 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이 종횡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국 경제를 수직적으로 보고 수평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1부, 2부 각각 4개의 주제를 총 8개의 주제를 12시간 동안, 따라서 하나의 주제를 한 주에 다 끝내지 못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약 한 주 반 정도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주로 제가 이제 떠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거고, 끝에 가서 이제 질의응답은 짧게 하고, 다음 주에 1강을 마무리하면서 좀 디스커션하는 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겠죠?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시원찮으면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도 피곤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지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1부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1강. 뭐 자료는 이미 제가 다 나눠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부가 한국 경제를 수직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인데, 첫 번째가 이제 이념의 문제, 신자유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제를 도발적 문제 제기라고 붙였습니다. 이 부제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상적인 진보 또는 통상적인 보수에서 하시는 말씀들과 굉장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김상조의 개똥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발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밑에서부터는 그 에너지가 끌어 넘치는데, 다이내믹 코리아, 스파클링 코리아라고 부르는데 왜 우리는 항상 뭔가가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럽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듯한 그런 어떤 혼란에 빠져 있는가,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까라는 거에 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진짜 김상조의 개똥 철학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도발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경제, 한국의 사회의 어떤 현재의 어떤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라는 대안을 고민할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는다는 의미에서 도발적이고요. 보다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예컨대 장하준 교수의 쾌도난마 한국경제나 23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왜 김상조는 100% 동의하지 못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발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데, 제가 뭐 매 강의 주제마다 요 강의는 A4 용지로 한 6장 정도 되는데요. 다른 어떤 강의는 보통 한 10장에서 한 20장 정도 됩니다. 거의 제 강의 자료의 거의 대부분은 통계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좀 풀이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갈 텐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강의 자료는 제가 일주일 전에 올릴 테니까 오시기 전에 미리 프린트 하셔서 여기서 오마이뉴스에서 제공하시는 거 받아보시지 말고, 미리 제가 올리면 미리 프린트를 하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10페이지 정도 되더라도 다 그냥 숫자들이고 말은 얼마 안 되니까 금방 읽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훨씬 더 강의를 하는데 편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이 1강은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그 맨 끝에 이제 참고 자료를 붙여놨는데, 뭐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장하준 교수의 23가지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이 책도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저에게 가장 지적 영감을 많이 줬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 교수 중에 철학을 전공하시는 분한테 저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평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 책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용이 새롭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풀어가는 어떤 그 서술 방식이 정말 굉장히 신선했다는 느낌을 받는데, 철학을 전공한 동료 교수는 굉장히 혹평을 하더라고요, 저 책을. 이게 대중서의 운명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 장하준 교수의 책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 경작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서라는 것이 그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대중들은 열광하지만 또 그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또 뭐 평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개, 뭐 이거는 이제 책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김기영 교수님의 요 짧은 글들은 이미 이제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등을 통해 가지고 논란이 한번 됐습니다만은, 그 장하준 교수의 23가지에 대해서 김기현 교수가
코멘트를 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하는 얘기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 네 번째는 경북대학의 이정우 교수님께서 쓰신 2008년도에 11월 달에 쓰신 글입니다. 이게 나중에 좀 더 정제되어서 이제 학술 저널에 실리기도 했는데, 제가 굳이 그 글 안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초고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민교협 토론에서 발표하신 초고였는데, 요 글이 나중에 정제되어서 발표된 것보다는 더 생생합니다. 사실은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참고문으로 달아놨는데, 흔히 말하듯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어떤 원인과 향후 대안에 대해서 이정우 교수님은 다 아시는 이정우 교수님이 이제 쓴 것이고,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대안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북구 3개국, 특히 스웨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경제학자 중에서 스웨덴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진지하게 연구하는 교수가 신정환 교수, 성공회 대학의 신정환 교수인데요. 이 신정환 교수가 스웨덴에 대해서 쓴 쉽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스웨덴을 제대로 좀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신정환 교수의 페이퍼가 가장 좋은 페이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정말 짧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글이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웨덴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너무나 부러운 사회이지만 우리가 흉내내기에는 너무나 또 조건이 다른 그런 어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 길을 가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의미의 쉽지 않은 대안이다라는 의미에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서론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이제 경제 사상사로 오늘은 넘어가 보겠는데, 서론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 12주 동안 한국 경제 또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정말 격정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제 스타일이 도우라고 비슷해요. 얘기하다가 스스로 흥분해서 뚜껑이 열려버리는 그런 식의 이제 강의를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의 그 구조적 문제점에 못지않게 한국 사회는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는 사회다. 다시 한번 다이내믹 코리아, 스파클링 코리아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강점을 얘기를 그러니까 많이 말씀을 안 드릴 뿐이지, 단점이 못지않은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다. 최근에 일본의 대지진 이후에 일본 사회를 보게 된다면 정말 저 사회는 과연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과연 있는 사회인가라는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한국에서 저 비슷한 재난이 발생했다면 한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라는 것을 견주어서 생각해보면 이 한국 경제의 어떤 다이내믹스라는 게 더욱더 두드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라라는 얘기인데, 결국 뭐냐면 한국 경제는 60년대 이래 30년 동안 정말 자본주의 역사 300년 동안 그 어떤 나라도 달성하지 못했던 그런 압축비약의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한 20년 정도 우리의 기록을 뛰어넘는 그런 스피드로 경제 발전을 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얘기한다면 중국을 제외한다면 한국의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의 어떤 그런 경제 발전의 기록을 뛰어넘는 나라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압축비약의 성장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1987년 우리가 흔히 87년 체제라고 부르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87년 그리고 10년 지난 97년의 외환위기, 그리고 또 다시는 10년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한국이 뭔가 과거와는 달리 그 다이내믹스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는 다이내믹스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혼란과 갈등 속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한 걸음 갔다가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는 이런 어떤
갈짓자 행보를 한국 사회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들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한국 경제가 압축 비약의 성장을 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재벌, 금융, 노동, 시민사회로 이어지는 이 수직적인 파워 릴레이션, 세력 관계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길게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집권 여당 공화당의 제2인자조차도 대통령 뜻을 한번 거스르는 순간 어느 순간에 종적을 잃어버리고 3개월 후에 나타났을 때는 완전히 폐인되고 정계에서 은퇴하는, 이게 뭐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재벌 총수도 여당 정치인도 그런 식의 어떤 공포의 어떤 그 정치 체제 하에서 움직여가는 그런 어떤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떤 분이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국 경제를 서빙고 자본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서빙고동이 중앙정보부의 중정에 안가가 있던 동네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끌어다가 패버리면 그럼 모두가 싹 말을 듣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말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걸 얘기할 수 없는, 또는 뭐 자유민주 이런 걸 얘기할 수 없는 서빙고 자본주의의 권력 구조 하에서 한국 경제가 그 압축 비약의 성장을 이루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압축 비약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저 수직적 사회 질서가 이게 이 시스템의 성공에 의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직적인 어떤 사회 관계 때문에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경제 성장의 결과 이 수직적 사회 관계가 무너지는, 즉 바로 성공이 자기 스스로를 괴멸시키게 되는, 파괴하는 그런 과정으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정부는 이제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제가 언제 기회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1962년에 나왔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계획서가 진짜 이게 사회주의 계획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기업이 외자 얼마를, 내자 얼마를 어떻게 동원해서 얼마의 기간 동안에 공장, 몇만의 어떤 생산 시설을 가지는 공장을 언제까지 지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얼마를 내수해 얼마를 수출, 이거를 5개년 계획서에 다 써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초기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정말. 근데 이런 방식의 경제계획 또는 서빙고 자본주의는 경제 규모가 작고 단순했을 때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게 되면,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게 되면 정부가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냐면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성공의 모두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 커지게 되니까 정부가 과거처럼 주도해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옛날에는 정말 재벌들이 찍소리 못했지만 이젠 점점 커지면서 슬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이제 나도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 간섭하지 마시오. 이제 경제 권력이 서서히 이제 정치 권력을 넘어서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한국의 재벌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정치개혁의 고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독점 자본의 모습을 갖춰가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천민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독점 자본의 힘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천민 자본의 취약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김상조와 같은 또는 김상조와 같이 일하는 그 몇 명의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고 소송 내면 이건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약한 존재의 모습도 아직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은 과거에는 오직 금융의 역할은 정부가 계획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뭐였습니까? 돈 엄청나게 풀어넣어서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 많은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두 자리 숫자가 기본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5%만 되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70년대까지는 두 자리의 인플레는 기본이었고 제1차 오일 샥, 제2차 오일 샥이 터졌을 때는 인플레이션율이 30%, 40%는 1년에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부실기업 문제를 경험했고 그걸 금융이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그래서 금융이 뭐냐면 성장의 동력, 수단의 역할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런 식의 금융은 이제는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자본의 성장은 동시에 또 노동의 성장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하나의 계급으로서의 노동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손에 들고 왜 법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왜 안 지키냐 라고 오만군대를 돌아다니다가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몸에 불을 질렀던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불가피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노동 또는 시민 사회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어떤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또 한편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어떤 주체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의 결과 가져온 한국 사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수직적인 어떤 사회관계의 결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그 발전의 결과 사회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수평적으로 변해갔어요. 이제 누구도 주도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못 해먹겠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리고 이건희 회장, 정봉구 회장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조중동의 사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위원장도 뭔가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기 어려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도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사회로 변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게 이제 87년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런 어떤 변화된 모습이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된 시점이 바로 87년입니다. 60민주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그 7, 8월의 뜨거운 두 달 동안에 2,500건의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회 변화가 87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사회가 변화되었다면, 경제 구조가 변화되었다면 그런 어떤 변화된 사회 구조, 경제 구조에 맞는 또 다른 조정 메커니즘이 우리 사회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뭔가 지금 자꾸 혼돈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사회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근데 그 변화된 사회에 조응하는 새로운 조정 메커니즘이 우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양자의 갈등이라는 게 끊임없이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리고 10년마다 한 번씩 위기를 겪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어떤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경제는 끊임없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죠. 그렇죠? 10년마다 한 번씩 50년대 이래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 경제가 겪는 위기는 경제 위기이자 동시에 정치 위기입니다. 그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 금융의 이해관계와 그리고 노동시민사회의 요구를 이거를 조정하는데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은 어떤 상태냐? 어떤 세력도 자기의 의도를 관철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갖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운동입니다. 술자리에 가면 가장 맛있는 안주가 대통령 욕하는 겁니다. 대통령조차도 그 어떠한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누구도 이 사회를 끌고 갈 수 있는 헤게모니를 갖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네가 원하는 것은 좌절시킬 힘은 있다 라고 하는 비토 파워가 넘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헤게모니를 갖지 못하지만 모든 주체들이 비토 파워를 갖고 있는. 저는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함정에 빠져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패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트랩에 빠져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선에서 설사 개혁 진보 진영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 트랩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분도 역시 또 하나의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불행입니다. 어떤 이슈가 나와도 대한민국이 두 개의 쪼개진 국가로 나눠지는, 국민이 두 개의 국민으로 나눠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우려입니다. 제가 이런 걱정을 하니까 저를 잘 아는 어떤 선배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너는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왜 경제수석이 해야 할 고민을 하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짓거리를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 그래서 도발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 이제 본론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국 사회 문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게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흔히들 한국 사회, 한국 경제의 문제의 원인을 지적을 하면서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신자유주의가 만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진보 진영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하준 교수의 책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그냥 대꾸로 만들어낸 것인데 다시 한번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가 과잉되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자유주의가 결핍되어 있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관점을 가지고 서구의 300년의, 400년의 경제사와 경제사상사의 흐름을 지금부터 쫓아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는 이유가 단순히 여러분들의 경제사, 경제사상사 상식을 늘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기에 비춰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비춰봤을 때 제가 왜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의 과잉과 또 한편에 구자유주의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진단하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진단한다라면 제 입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결론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면 뭘 해야 되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경제개혁연대에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해왔던 얘기, 이거 정태인 선생이 정확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이 주장을 유럽 대륙 국가에다 옮겨놓으면 이거는 중도도 아니고 중도 우파 주장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 지켜라라는 얘기거든요. 법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건 원래 부르주아가 한 얘기입니다. 보수 진영이 해야 할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서구의 역사에서, 서구의 사회에서는 보수가, 부르주아가 해야 할 얘기를 한국에서 얘기하면 그게 좌파가 돼요. 왜 이러냐?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뒤지면 한국 사회에서 자칭 타칭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게 법을 지켜라, 준법, 이게 자기의 역사적 책무인지도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좌파라고 부릅니다. 반면 한국의 진보 진영에 가게 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의 진보 진영에 있는 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건 쟤네들이 해야 할 일인데 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한국의 보수 진영은 자기의 책무인지도 모르고
한국의 진보 진영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방기하는 그 광범위한 영역의 개혁 과제들, 이 사각지대에 던져지는 순간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로 재벌이고 그리고 한국의 모피아를 비롯한 관료 세력들입니다. 이 문제를 그들에게 맡겨두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왜 한국의 좌파는 왜 개혁과 함께 진보의 과제를 동시에 해야 되느냐라는 걸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장하준 교수의 23가지 얘기는 영국에서 사는 경제학자의 눈에 보기에 영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경제를 보는 겁니다. 장하준 교수의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개혁의 과제를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영국 사회는 이미 청교도 혁명 때부터 이 문제를 수백 년에 걸쳐서 이미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장하준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진보의 과제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필요하고도 충분해요. 장하준 교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장하준 교수가 보는 그 과제만이 아니라 동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빈 공간으로 내줘진 과제도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 동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김기용 교수가 제가 참고문헌에 쓴 김기용 교수가 쓴 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진보와 함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진보와 함께 그 공백으로 남겨진 구자유주의 질서를 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개혁의 과제도 동시에 갖고 있다. 진보와 개혁의 과제가 동시에 우리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이 일 주제에서 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도발적인 문제 제기라고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김상조의 개똥 철학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100% 억셉트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던진 이 도발적인 문제 제기에 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경제사와 경제사상사 산책을 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는 500년의 역사를 한 주에 다 끝내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2주에 걸쳐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오는 정말 오연우 대표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냐면 애들이 국사와 세계사를 안 배우고 대학에 와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경제를 얘기하려면 이건 역사적 맥락 속에서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를 몰라요. 애들이. 아니 과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현재를 얘기하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논하겠어요? 이게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2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서구의 경제사의 기본 어떤 지식들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 부분의 강의를 얘기할 때는 영화와 소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역사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정말 제가 수없이 많은 소설과 영화를 예를 드는데 많이 생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자, 고대 노예제부터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청년의 암흑기, 중세를 넘어서서 빠르면 16세기 말 또는 17세기, 18세기 또는 한 19세기 중반 정도까지 유럽에 존재했던 그 경제사회 체제, 즉 절대 왕정과 중상주의 체제라는 거에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제가 이 얘기했다가 국사학자한테 되게 혼났어요. 이 한민족의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를 서구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라.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제가 평을 들었는데 어차피 저도 한국 역사를 잘 모르니까 생략하고 서구의 의미에서 내셔널리즘은 우리가 번역하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건 국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 국가를 만들고 그 기반에서 내셔널 이코노미, 국민 경제를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이제 내셔널리즘, 국가주의의 의미예요. 그게 만들어진 게 17세기, 18세기입니다. 서구의 역사에서. 그래서 사실은 요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여행해 보면 우리의 관념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맞지 않는 좀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유럽 여행할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이 3개국이 이렇게 접경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이 이름이 티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알프스 산맥산이고. 그러니까 보면 티롤이라는 지역이 아주 중세 때부터 있었던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연대 의식을 가지는 그래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이탈리아 국민이라기보다는 티롤 주민이다. 스위스 국민이라기보다는 티롤 주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날 국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3개국의 접경이 이렇게 하는 그 지역이 티롤이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 오늘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경랑을 거치면서 이상하게 이제 국경이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그러니까 경제적 이해관계는 물론이려니와 어떤 언어나 또는 종교 등의 어떤 연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서양에서는 17세기, 18세기예요. 근데 물론 그 전에는 완벽하게 이제 분권화된 그리고 자급자족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중세였죠. 이 천년이 물론 완전한 암흑기는 아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긴 했지만, 근데 그러니까 중세의 특징을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게 아더왕의 원탁의 기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영화 다 보셨죠? 최근에도 아더왕을 그 주제로 하는 뭐 영화들이 몇 편 있었는데, 그 원탁의 기사라는 것이 의미가 뭘까요? 왕과 그 신하들이 원탁에 앉습니다. 원탁이라는 것은 위아래가 없고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즉 그 원탁에 앉는 왕과 그 신하는 영주죠. 왕과 신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동양적인 어떤 군주 국가에서 생각하는 왕과 신하의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중세적인 의미의 정치 질서입니다. 왕은 영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동양이 훨씬 더 앞서 있던 거예요. 군주제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어떤 원탁의 기사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어떤 국가라고 불리는 지역도 수많은 영지로 나눠져 있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독립국가를 유지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영지가 자급자족의 경제체계였어요. 오타키. 이게 중세 질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사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 유럽 대륙의 물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수단이 바로 라인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을 완전히 관통하는 거니까. 근데 유럽 그 라인강의 상류에서부터 저기 스위스 골짜기부터 하류까지 가서 대서양으로 나가는데 이 영지를 통과할 때마다 다른 영지를 통과할 때마다 통과세를 내야 되겠죠. 각종 이름의 세금. 몇 번쯤 냈겠습니까? 30번을 냈습니다. 30번의 통과세를 내면서 그 강을 흘러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처음 출발할 때 물건값이 끝에 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천년의 경제가 이루어져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역사학자는 저놈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지만 러프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분권화되어 있고 자급자족인 그런 어떤 세계가 어느 순간에 17세기, 18세기 이르러서 지금 우리가 보는 루이 14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사회 체제로 변화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영주의 대표자였을 뿐인 왕이 자기가 곧 국가다라고 왕권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이 강화된 그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이건 전쟁입니다. 힘으로 영주들을 다 복속시킨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경을 넓히는 끊임없는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이 왕의 권한, 즉 절대 왕정이 확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절대 군주의 힘이 거는 결국 군사력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의 또 상식을 하나 깨봅시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국민개병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생기는 국민개병제. 다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되는. 이 국민개병제하고 모병제,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는 시스템하고 어느 것이 더 정의롭습니까? 답하기 어렵죠? 아니, 이건 도덕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마이클 샌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강제로 밀리터리 서비스를 하게 만드는 개병제보다 원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으면서 그걸 하는 모병제가 더 정의롭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모병제가 더 정의롭다 그런다면 왜 용병은 안 됩니까? 마이클 샌델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모병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면 왜 용병은 안 됩니까? 참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렇죠? 진짜 정의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면 이 국민개병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데는 아주 오래전부터 국민개병제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통일신라 시대 또는 고려 시대부터 조용조라고 해서 병역 의무가 평민들한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구는 안 그렇습니다. 서구에서 국민개병제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이 18세기 말 19세기예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는 겁니다. 내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나는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까지 서구의 국민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시민권을 다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없는데 국방의 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의 전쟁은 다 귀족들의 전쟁이고 마찬가지 중세서다 그 기사들 이거 전부 다 귀족들이 하는 겁니다. 평민들은 농노들은 노예들은 이 전쟁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던 것이 18세기까지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서구에서는. 그래서 뭐냐면 서구의 어떤 역사에서 군대는 거의 대부분 다 모병, 용병입니다. 예를 들면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하나가 일본인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 사람과 결혼해서 이탈리아에서 하면서 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게 보면 이제 케사르, 시저에 관한 얘기의 대목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시저는 무수한 스캔들을 뿌렸다. 그렇지만 로마의 여성 그 누구도 카이사르를 원망하지 않았다.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가장 큰 부채를 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어떤 채권자도 카이사르에게 부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훨씬 더 솔깃하기는 한데 근데 왜 로마의 채권자들은 카이사르에게 부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마불사죠. 그러면 카이사르는 두 번째 질문. 카이사르는 왜 로마에서 가장 큰 빚을 졌을까요?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 왕실의 정부의 재정으로 진 거 아닙니다. 다 귀족들이 자기 비용으로 진 거예요. 군대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비춰본다면 사실 이 영화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다. 장예모 감독의 히어로, 영웅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가끔 하는 영화죠. 그렇죠? 그때 이영걸의 그 정말 휘황찬란한 그 무술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진시황을 시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호무림의 고수들이 서로 이제 꾀를 내가지고 그 이영걸이 다른 어떤 고수들을 다 죽였다라고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그 전공을 가지고 진시황의 앞에 10보 앞까지만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을 살해할 수 있는 이제 요 스토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영화가 전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장예모 감독은
화려한 어떤 색채의 어떤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는 화면 전체가 하얀색이고 어떤 일 때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자, 이게 정말 보는 사람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어떤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장례모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부족국가 시절일 때 로마가 로물루스 레무루스가 늑대의 젖을 먹으면서 아직도 로마의 7개 언덕에서 부족국가를 면치 못했을 때 그때 중국은 이미 대륙을 통일했다 라는 중화주의를 선전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지만 제일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그 영화에서 처음 봤는데 왜 활이라고 하면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강궁을 발로 이렇게 딱 받치면서 당겨가지고 멀리 내보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발로 쏘는 궁수들이 수천 명이 전부 다 땅에 누워가지고 수천 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하늘로 날리는, 물론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화살로 덮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대단하죠? 이게 기원전입니다. 그때 중국은 이미 국민개병제를 통해서 중국 대륙을 통일한 군주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걸 장례모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유럽은 17세기, 18세기까지도 그 상황에 못 도달한 겁니다. 비로소 이 절대 왕정의 시대에 와서 이제 서구인들은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 하나의 권력이 모든 국경 내에 정치 권력을 다 장악하는 그런 네이션 스테이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경제 질서가 움직여가는 내셔널 이코노미가 작동하는 그런 것이 만들어진 것이 유럽에서는 17세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리비아 사태를 가끔 보면서 이게 또 부족 간의 문제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제가 아프리카나 중동 또는 아메리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여행 가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직도 아프리카, 중동, 아메리카는 아직도 내셔널 스테이트를 만들지 못했다. 네이션 스테이트를 만들지 못하고 따라서 내셔널 이코노미가 아직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단계다라는 느낌을 가끔 가져요. 물론 어느 것이 더 올바른 삶의 방식인가는 다 판단의 문제이긴 하지만. 자, 그렇게 이제 중세가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모병제하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로 한 것이 뭐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용병을 하는 거니까. 즉 왕의 금고를 금은 보화로 채워야 됩니다. 그 당시에 화폐는 금, 은과 같은 기금속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올림픽 열리면 메달 받은 놈들이 전부 다 한 번씩 깨물어 보다가 지난 올림픽 때는 이빨 깨진 놈도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금화가 사실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오히려 금속 화폐 중에서는 가장 오래 널리 사용된 건 은화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간에 금이나 은과 같은 그런 기금속이 화폐였어요. 이걸 많이 가지고 많은 어떤 군대를 운용하는 군주가 강한 군대입니다. 그 군주만이 지음이 국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파리 바로 옆에 베르사유가 있으니까 베르사유의 궁전에 딱 갔어요. 그래서 그 정문에 딱 드는 순간 그래, 프랑스 혁명이 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베르사유 궁전의 그 화려함을 볼 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혁명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을 유지하는 절대 왕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절대 군주에게는 그 왕의 근거를 그걸로 채우는 게 급선무예요. 여기에 봉사하는 경제 정책 체계가 중상주의입니다. 머켄틀리즘. 러프하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역사학자의 얘기가 아니에요.